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정이 지났으니 금요일입니다. 진은식입니다. 요즘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제 기억이 맞는다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은 매 정부마다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정권 말기에 부패가 드러나고 레임덕으로 흐드길 때였죠. 노무현 정부 때는 이 말이 참 많이 쓰였다고 기억합니다. 중반부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 용어를 굵은 활자로 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지금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연일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이 등장하고 있는 데다가 경제면은 온통 불황 얘기뿐이죠. 투자도 소비도 수출도 고용도 전부 하향 직선이죠. 하향 직선을 긋고 있으니 참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3년째 남북대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오늘 또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쏘았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4강 외교는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데다가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독립 후에 가장 소원해져 있습니다. 사회도 각박해졌습니다. 불황으로 골목골목이 전부 다 어둡습니다. 범죄도 이젠 살인 같은 강력범죄가 너무 흔해졌습니다. 이렇다면 총체적 난국이 분명하죠. 총체적 난국. 자, 이 판에 집권 여당은요, 나라를 구할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수립하지도 못하고 선거법이나 바꿔서 연동형 비례제 같은 꼼수로 다수당이 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마치 사법정의가 실현된다는 듯이 기필코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말겠다고 여당 의원들에게 지금 서명을 받고 있다는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를 바꾸는 게 민생이라고요? 그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513조가 되는 엄청난 예산, 그것도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죠. 그 빚을 내서 돈을 쓰겠다는 걸 지금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513조 5천억이라는 돈을 여야 예결위 간사 3명이 밀실에서 비공개를 논의한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두고 언론에서는 예결위 소위도 아닌 소소위라고 부르더군요. 웃을 소자입니까? 선거법을 바꾸면 그런 일들이 다 없어지고 국회가 개혁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예산은요, 적어도 60조 이상은 깎아야만 합니다. 새롭게 빚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안 조정 소위는 기껏 1조밖에 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원성 예산이 10조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확실히 잡는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또 헤드라인을 만들었죠.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간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이 4억 올랐다면서 이 정부 통계는 엉터리라고 공박했습니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무려 1,600만 원이 올라 연간 15%씩 올랐다는 거죠. 이러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북한이 쏜 방사포 얘기도 합시다. 오늘 오후 5시, 그러니까 4시 59분이죠.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쏘았습니다. 방사포라면 28일 만에 또 쏜 겁니다. 이번엔 고도 97km 그리고 날아간 사거리가 380km이군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죠. 지난번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쏜 지 5일 만에 쏜 방사포입니다. 그러고 보니 북한도 무척 바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지 군이 모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합참작전부장 투스타가 나섰군요.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년 만에 공식적으로 낸 유감声明이라고 하는군요. 글쎄요, 국방부 장관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때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을 거론해야 되겠군요. 트럼프 말입니다. 트럼프는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든 쏘는 것이라서 별것 아니라고 말했죠. 유럽에서 그랬죠. 그것도 북한이 이스칸데르 같은 신무기를 공개한 직후에 한 말입니다. 그때도 우리 국방부는 침묵했죠. 어떻든 북한의
이런 도발은 언론의 분석처럼 미국 조야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한이 실전 배치를 위해 테스트를 하는 것일까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황 대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의식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 대표가 실려가자 한국당에서 동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엔 최고위원들인데 테이프는 정미경, 신보라 두 최고위원이 끊었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재밌습니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답답할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공수처법이니 선거법이니 밀어붙일 때만 하더라도 민심을 별 걱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꽤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더군요. 연동형과 공수처법 신설에 동의한다면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서겠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뛰도 걷도 못하는 입장일 겁니다. 선거법만 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데다가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어떻든 지금 정치판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대동소이하더군요. 조선일보는 울산시장 첩보 문건 만든 건 청와대의 실세 백운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박영철의 말로는 김기현 첩보 보고서를 백운우가 줬다입니다. 검찰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된 비비 첩보 문건을 만든 곳이 백운우 비서관실임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조선일보는 사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의 당선에 결정적인 첩보를 문재인의 복심인 백운우가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제목이 또 있더군요. 8번 낙선한 송철호, 문 대통령 의원 시절 내 가장 큰 소원은 그의 당선. 그렇다면 이 선거 개입 의혹의 최종 몸통이 누구라는 말일까요?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담당도 아닌 대통령 최측근이 나섰다. 정치 공작 증거. 동아일보는 삼면에서 김기현 비비첩보 문건이 정상적 문서가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기현 첩보 공문 등록 안 하고 경찰에 하달했다. 이 청와대는 정상 이관대라고 한다. 사실 제목은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 이렇게 온건하게 다루는데 그 속엔 청와대 하명수사가 있었다면 중대한 선거 개입이라고 못을 아주 꽝꽝 받고 있더군요. 백운우는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을 준비 중이죠. 이 백 전 의원 엄청난 정치적 고비를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제보를 단순 이첩하고 사건의 처리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것이 없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국을 엄호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보도된 사실이지만 최초 비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사람은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된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문서로 등록하지도 않은 밀봉된 문서를 그 파견 경찰이 경찰청 특별수사과장실에 들고 갔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받아서 말입니다.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계획과 압수수색 계획 등도 사전 보고했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계획은요, 극도로 보완이 필요해서 수사 지휘 라인이 아니면 절대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뒤 수사 경과를, 수사 상황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만 해도 9차례라고도 합니다. 이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다른 언론 보도는 10여 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 청와대는 수없이 수집되는 정보들을 관리에 따라 이첩했을 뿐이다. 우리는 그 뒤 보고도 받지 않았다.
경찰청장도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다. 우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어쨌든 지금 야당은 유재수, 황운하, 우리들 병원 3종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하면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매 사건 하나하나가 게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게이트가 되었죠. 이미 게이트입니다. 이틀 전 동부지검에 구속된 유재수 뒤에 몸통은 누구일까요? 검찰은 지금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청와대 핵심 참모가 금융위원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유재수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을 ABC 등급으로 나눠서 보고를 하면 청와대 핵심 참모가 승인하는 구조였다고 하는군요. 참 끼리끼리 다 해먹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추악한 풍경입니다. 어쨌든 유재수 뒤에 몸통은 누구일까요? 청와대 아닐까요? 바뀔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제 유재수, 황운하, 우리들 병원 사건은 청와대의 뜻대로 끝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이쯤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 되어서 사실 검찰도 앞을 잘 예측하지 못하죠. 장담하건대 윤석열 총장도 이 사건들의 앞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답답해졌습니다. 조국 사건도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데 또 다른 게이트가 연달아 터졌으니 말입니다. 아마 지금쯤 민정수석실이든 비서실장실이든 비서 몇 명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아이디어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특검으로 가면 됩니다. 야당이 주장하기 전에 먼저 특검을 주장하십시오. 특검 3개를 동시에 출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어디까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전례에 따라서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광화문에 단두대를 설치하던 교수대를 만들던 다시는 이런 권력형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단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밥이 깊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